골방 청춘들의 본격 지역 민심 방송 귤 까는 방송 귤팟입니다. 네, 강용주와 보안관찰법이라는 이름으로 귤팟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용주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아니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강용주 누구입니까? 우리 다 소개하고 해야 되나요? 강용주 선생 소개하기 전에 지금 패널부터 좀 소개를 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빼빠입니다. 네, 광주바닥의 임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맨발입니다. 에이코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강용주 선생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강용주 선생은 전직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이었고요. 지금 이제 서울의 안아파 의원이라고 하는 가정의학과 전공을 하셨고 지금 의사로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던 재학 시절에 85년대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이제 14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99년도에 이제 석방돼가지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복학을 해서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인데 이게 미국으로부터 이제 몇 명 간첩들이 와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지령을 줬다 이렇게 맞고는 짜져 있는 사건인데 전형적인 조작 간첩단 사건이에요. 그래서 강용주 선생은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구미 유학생 간첩단이 된 거예요. 억울해하시네. 미국도 안 가봤는데 이거 이제나 보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유학생 간첩단 사건들이 이런 경우 많아요.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동백님 사건의 연루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천상병 시인이잖아요. 천상병 시인도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근데 무려 한 200명 정도가 관여됐던 게 동백님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가장 지금으로서는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황대권 선생? 네. 황대권 선생이 야생초 편지를 썼잖아요. 거기도 감옥에 한 13년 계시면서 야생초 관찰한 걸로, 거기가 농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황대권 선생하고 강용주 선생은 같은 구미 유학생 간첩단이긴 한데, 감옥 가기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들었어요, 그렇게. 간첩이 점조직이니까 안 만났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강용주 선생이 이제 조작 간첩으로 이제 희생됐었고, 그때 14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한 것도 있는데, 그 옥살이 중에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해당해요. 왜냐면은, 일명 전향서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건으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98년에 출소를 해요. 전향서를 쓰고. 그러니까 전향서가 쓴다는 게 진짜 애매한 거죠. 자신은 그런 간첩이 아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제를 인정하고 준법 정신으로 살겠다. 전향서에서 이름이 한번 바뀌죠. 준법 서약서 이런 걸로 이제 한번 이름이 바뀔 거예요. 나중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전향서를 안 써가지고 감옥을 더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제 강용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어릴 때 간 거거든요. 이분이 제대로 입학했으면 한 80년도에 대학 갔을 뿐이니까 85년도에 20대 중반 정도. 20살, 23살, 4살. 네, 그 정도 나이였으니까 주범에 해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완강하게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을 굉장히 길게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완강하게 전향서도 쓰지 않았을까, 이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5.18 당시에 80년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26일 날 밤에 도청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이게 사실 27일 날 새벽에 이제 도청이 진압되잖아요. 조금 더 있었으면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텐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26일 밤까지 도청을 지켰다라는 것은 19살에 청년이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막상 나와버린 본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 26일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지키고 있었고, 칼빈 총을 들고 도청 앞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 마지막에 이제 총을 버리고 이제 도망쳐 나온 거죠. 계엄군이 이 시민군들하고 이제 싸우고 이 도청에 함락되는 모습까지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늘 부채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그만 다니셨는데 나중에 다시 네. 복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래서 대학을 조금 늦게 갔어요. 82년 정도에 갔고, 이제 대학에 가서 당연히 이제 학생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선배하고 만났던 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 이제 구미 유학생 간첩단에 엮이신 분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보안관찰법 때문에 또다시 재판 중에 있거든요. 이제 보안관찰법하고 이제 보호관찰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보호관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아니고, 다른 가석방 해가지고 나온 경우들,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쇼생크 탈출 같은 영화 보면은 모건 프리먼이 가석방을 기다리다가 나오잖아요. 네. 가석방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일정 기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거주지를 바꿀 때도 신고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보호관찰이고요. 보안관찰이라고 하는 건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일 텐데, 그건 이코님이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이거는 만기 출소한 사람들, 예, 이제 이 만기 출소한 사람들에게도 보호관찰처럼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강윤수 선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전향서를 쓰지 않았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제 신고하지 않은 거죠. 본인 전두환도 보안관찰 안 받는데 본인 보안관찰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투쟁이라고 봐야 되고, 이 국면에서 지금 이제 재판에 돼 있는 거고, 재밌는 거 2010년도에 보안관찰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가지고 150만 원 벌금을 한번 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싸움닭 아니냐. 그런데 나도 좀 지쳐서 2010년도에는 벌금 내가 내버렸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정식 기소돼 가지고 저들이 나를 링으로 불러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안관찰법 개요를 살짝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6년 1월 19일 날 일부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보안관찰 대상자는 주로 이제 뭐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내란, 간첩 미수, 반란, 뭐 이런 거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정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간첩 혐의가 법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관찰 대상이 되는데, 보안관찰 이 법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안관찰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을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제한 갱신되는 거예요. 평생 가는 평생 거죠. 갈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보안관찰 대상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은 18조에 나와 있는데, 이 파출소장이나 관할 경찰서장한테 가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신고 내용을 보면 뭐 등록지, 그 다음에 교우 관계, 또 재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3개월 동안의 주요 활동사안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하고 회합하거나 통신했던 이런 내용도 알려야 되고, 또 여행을 했을 때는 그 여행 관련된 정보까지를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평생 감시 속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찹쌀 없는 감옥 이렇게 선생님 표현을 하시는. 네, 그렇죠. 근데 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강윤수 선생이 이제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 언급된 내용 중에 이게 공범이 만나도 안 돼요. 이 보안관찰 대상자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도 안 되거든요. 환장하겠네. 근데 이제 노하우 전사. 이제 재보험에 우려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 황대권 쌤이 야생초 편지를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전남대학에 강의를 왔어요. 만났네. 그때 가서 그 강윤수 쌤이 가서 만나는,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이 이제 강윤수 쌤하고 같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너 황대권 강의 들을래? 그리고 갔는데 기자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이 둘이 만나면 보안관찰법 위반이라는 거 알고 있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걸 알고 일부러 가서 황대권 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저기 한 간첩단이긴 한데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만났던 거죠. 2000년대 들어서. 그때가 2010년 그때예요? 아니 한참 전이에요. 2001년. 예, 그러면 막 야생초 편지가 선풍제 인기를 끌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두 번 그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고 했었던 게 그 시기인가 보네. 만난 거 자체가 문제가 된 게.
그때는 법정에 쓰진 않았죠. 아니 18년 동안 예. 2번 정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고 의무를 지킨 적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 안 지켰는데 예. 기소는 2차례만 됐었고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5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만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고 있는 자체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할 그렇죠. 때마다 네. 운영을 무조건 한다는 신고를 안 한다고 무조건 법적으로 하는 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네.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막걸리 한 잔 먹은 경찰서장이 기분이 막걸리 안 한 잔 좋아. 먹었는데 아 이것들 뭐 없어?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걔 안 왔네?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네. 난 너를 알고 싶은데. 그 보안관찰법이 얼마나 이제 자의적이냐면 이 보안관찰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목적이 이제 재범을 방지하고 뭐 그건 그런다 쳐도 그 다음에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 사회를 복귀를 안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이. 그 다음에 선량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누가 누구한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한을 갱신하는 것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거죠. 근데 그 갱신 사유들이 되게 재밌어요. 막 왕성한 사회 활동 이런 것도 갱신 사유가 돼요. 아니, 사회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 되게 하잖아요. 이미지적이다. 근데 이거 왜 생긴 거예요? 보안관찰법이라는 게? 또 이건 또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제 일제 시대 때 식민지의 조선 지식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령들이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이고 두 번째가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요게 1936년. 그다음에 1941년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 세 개가 조선에 있는 이른바 이제 양심수라고 하면 양심수고 또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이 법 체계인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가 식민지 시기 때 통치하는 방식을 먼저 우리가 좀 예비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아무리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근대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본 이제 헌법에 나와 있겠죠. 제국 헌법에. 근데 식민지 조선은 제국 헌법이 적용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 외 지대라 그래가지고 제국 헌법이 통용되는 곳이 아니고 조선 총독이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 총독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령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령권이라 그러는데 지가 원하는 대로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을 일본이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고 치외법권 네. 지역 같은 그런 게 법이 치외법권은 특권인데 그렇죠. 이거는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조선 총독 10명이 한 명이 해군 출신이고 나머지 9명이 육군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군인들이 통치하는 공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전명지처럼 봤다라는 그렇죠. 거죠. 군사적 전명지로서. 정년지인데 법이 있으면 자기들이 함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법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영으로 이제 다스린 거죠. 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파출소장이 오늘 비도 오고 기분도 안 좋고 막걸리 먹었는데 기분이 좀 그러네 이렇게 해 오라 그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일제 시대 때도 그렇죠. 그 조선 총독부의 총독령으로 이제 통치를 하였던 뭐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3.1운동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에선 태형이 있었어요. 태형. 때리는 거. 네, 때리는 거. 그 때리는 도구도 소 생식기를 말려가지고 그게 이제 동물살이기 때문에 쇠존매. 예, 쇠존매라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이런 거 참 좋아해. 우리 맨발 이런 거 참. 방금 눈이 너무 반짝거려서 내가 너무 당황했어. 그걸로 맞으면 이렇게 살이 짝짝 갈라진대. 예, 그게 진짜? 이제 그 동물 살을 말린 거기 때문에 때릴 때 매가 쩍쩍 붙는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그거로 때린 게 아니고 거기에다 납조각을 박은 와. 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맞으면 선혈이 낭자하고 그렇게 맞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이제 그랬는데 3.1운동 때 이제 사실 그 법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그 법을 이제 철폐를 시킨 거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사상범을 이제 단속하기 위한 법인데 1925년에 일본에서 보통선거권이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선거권이 없다가 보통선거권이 되면은
일본 제국 입장에서 권력자들 입장에서 이게 좌파들이 또 이렇게 득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는 그 당시 좌파 네, 그 화려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죠. 많았죠. 네, 일본 다양했죠. 그 뭐 사회주의 정당들이 이제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을 사상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그래서 치안유지법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 선거권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안유지법이 그 약간 진보적이고 이 자경 학생들 이런 걸 막기 위한 법이었다면 조선에서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죽이기 위한 법이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치안유지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국채 변란, 국채 변협 혹은 사유재산제도 부정. 그러니까 이제 사유재산제도 부정하는 거는 뭐 공산당 때려잡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좀 특이한 게 독립을 목표로 하는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의 훼손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채를 변란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판례가 계속 나왔던 것이죠. 이걸로 이제 단속이 안 되니까 1936년에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안관찰법? 네, 보안관찰법의 이제 전신이네.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밑에 있는 거네. 석해 있는 거죠. 국가보안법 거의 안에 이제 같이, 그러니까는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형을 살았어요. 형을 살았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호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 또 거의 비슷해요. 기한도 2년이고 연장 가능하고. 똑같네. 그다음에 그 목적이 동향을 파악하는 거고, 전향서를 쓰게 합니다. 똑같아. 그다음에 전향서를 쓰면은 전향서 쓴 데서 끝나지 않고 그때 이제 36년, 7년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중일 전쟁에 돌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 관련해 가지고 선전대로 보내요.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전향한 그 식민지 지식인 중에 지금도 친일파로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가장 끔찍했던 거는 이걸로도 이제 단속이 안 되니까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1941년에. 이건 뭐냐면은 범죄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예비적으로 가두는 거예요. 너무 범죄 행위가 있기 전에. 너무 네, 이미 그렇죠. 이미성이 마이너리티 좋다. 리포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시절이었으면 지금 우리도 다 다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 그거 있었잖아. 우리 70년대, 80년대 네이비 검석이라고 해가지고 사건이 터질 것 같으면 무조건 쳐들어가서 그렇죠. 잡아들이는 거예요. 네. 똑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보안관찰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의 기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용 방식도 전향을 강요한다라는 거고, 기한을 무제한으로 갱신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감시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에 성립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용주 선생님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번 사건에서 저는 네. 이제 그 말이 저는 역사에 기록될 말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21세기에 자기는 20세기의 헌법과 싸우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딱 정확한 말이거든. 지금 상황이. 강윤생 얘기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강윤생이 이제 전향제도하고 싸울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나는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전향제도와 싸우겠다. 그리고 내 손으로 이것을 폐지시키고 나가겠다. 스스로 약속했다.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 서약서를 쓰지 않고 나오게 되었을 때, 이제 나는 세상에 빚이 없다.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전향제도하고 싸우고 나왔는데, 지금 빚진 게 없었던 강용주 선생을 또 올가매고 있는 게 이제 보안관찰법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감옥 생활 14년, 거기에 또 보안관찰 18년, 또 감옥에 가기 전에 받았던 고문의 상처, 그 다음에 80년 5호를 경험했던 그 상처를 온전히 안고 살아가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저 강용생 말들 읽어보면 되게 깊어서 좀 놀랄 때가 있는데 자기 몸하고 화해하는 게 고문을 당하고 나면 진짜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보니까 이제 운동권들이 많이 체포되거나 그렇게 고문을 당하게 될 일들이 많을 때 지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대목이 다른 거는 약간 좀 과도하거나 또는 그 시절에 약간 과잉된 어떤 지침이라고 느껴졌는데 한 대목이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지 말 것.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우리 예전에 영화 있잖아요. 변호인이나 남영동 대공문실을 다룬 남영동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끔찍한 고문들을 진행하는 그 사람이 그 공간, 그 시공간에서 또 너무나 다정한 아버지로
너무나 다정한 남편으로서의 그 발언들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엄청난 고문을 하다가도 우리 딸 시험을 뭐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적나라함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제 신체적으로도 모욕적인 그런 고문들을 처하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 수치심? 어떤 그런 것들 때문도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네. 그냥 정신적인 충격하고 좀 다른 거죠. 몸이 기억하는 거하고 네네네. 그걸 정신으로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몸이 갖고 있는 그 기억이 계속해서 자신을 어려운 상태로 몰고 가는 거니까 단순하게 정신력만으로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몸과 화해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강윤주 쌤이 저번에 한번 광산구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어머니 조순선 여사님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어머니 보면서 이제 그 일화를 한번 말씀하신 게 감옥에서 어머니가 이제 서로 특별면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면회. 근데 그 조건은 이제 전향을 하면 그 특별면회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전향하라고 설득을 할 거면 이제 특별면회를 시켜주겠다 그런 거죠. 어머니한테.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가서 전향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장민주 쌤이 그런데 그런 말씀하실 거면 오지 마십시오.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하시고는 어머님이 이제 그 보시면서 다시 눈물을 좀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을 이게 고통스럽게 하나 이게 정말 그 장면 보면서 그랬는데 그 아까 이제 그 갱신 있잖아요. 네. 강민주 쌤이 또 하나 2002년에 관련해서 아무튼 뭐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그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강금실 뭐 조용한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2004년인가요? 그때 갱신 보안관찰 시기를 갱신하는 이렇게 뭐 문서가 왔는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 이름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 너무 자신의 어떤 소송을 같이 했던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보안관찰을 갱신한다는 이 문서를 자신한테 보냈을 때 삐 같았다. 그렇다. 그러고 보니까 보호관찰을 계속 받고 있는 보안관찰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정부가 있었고 민주정부 안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관찰법 폐지하고 상관없이 보안관찰을 2년 후에 재심하는 권한은 법무부에 있어요. 재판을 안 받아도 돼요.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은 지금 계속 이제 자동갱신처럼 계속 2년마다 갱신이 지금 무제한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갱신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그 뒤로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갱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갱신 안 했어. 그럼 이제 해소되는 거죠. 예, 해소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를테면 그 갱신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판을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도 갱신의 사유가 돼요. 보안관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이러지도 저러 아무것도 못하게 하라는 거.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면 안 돼요. 그 기준은 이제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깝다. 그 시기에 어떤 그 갱신 그 법무장관 그거 진짜 기분이 뭐 같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되게 그냥 욕을 하시더라고요. 삐.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로비를 통해서 너네 그거 왜 그랬냐 이런 방식으로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강윤 선생한테 없는 것 같아요. 보안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강윤 선생의 지금 입장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니체의 한 구절이 있는데 강윤 선생의 삶을 읽으면서 그 구절이 되게 이해됐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한 말이었거든요. 니체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사랑한다. 몰락하는 자로 살 뿐 그 밖의 삶은 모르는 자를. 왜냐하면 그는 건너가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숟가락 올려? 니체가 구분하는 게요. 몰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파멸된다는 거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요. 여기는 이제 파멸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스스로 이제 몰락해가는 자. 내가 착각했네. 그렇죠. 짜라투스트라 표현을 하면 낙타 같은 자입니다. 낙타와 같은 자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해 못하다가 강영주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기꺼이 몰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것뿐이 모르는 자. 근데 그 이유는 저편으로 건너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개인의 욕구가 아니라 전체를 이끌고 건너가고 싶은 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는 물론 강윤생이 뭐 이렇게 범민을 했겠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몇 번 현실과 잘 타협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들 때마다 좀 더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왔고 지금은 보안관찰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 몰락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세속적 기준으로 봤을 때 몰락이라는 거고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는 시대를 뒤집어 버린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게 사실 종이 한 장이에요. 전향서라는 게 네. 종이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을 안 쓰기 위해서 14년 동안 징역살이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14년 동안 살았다라는 의미의 무게로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심령이 강한 분이시지, 강윤주 선생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네. 네. 겉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평소에 생활하시는 모습 보면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신데. 만난 적 있어요, MC? 아니,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 그러니까 아니, 또 나왔어, 개인적 인연. 저 개인적 인연이라고 이낙연. 하는데. 네? 아니, 저 보세요. 내가 그 자리를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가는데 네. 한 50명이 같이 갔어요. 뭐 같이 답사, 가가지고 이런 거. 안녕하세요 다 같이 인사하고 밥 이렇게 사주시길래 밥 같이 이렇게 식당에서 먹고 나서 나와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온 거예요. 최근 이야기인가요? 그것도 최근도 아니고 그게 아마 그 10년도 더 뭐라고요? 아니야. 또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나 국회의원 한 3분의 1은 압니다. 아니. 분명 알아요, 저도. 아니, 최근에 또 그 강윤주 선생님이 광주에서 열심히 활동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쉽죠. 그 과정에서 멀리서 지켜봤다. 멀리서 대화를 안 했죠, 뭐라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했어요. 안녕하세요는 대화가 아니고 신호입니다. 신호. 뭐라고 뭐 받아주시던가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그런 거 다 확인할 거예요? 나 그런 거 다 이야기해, 진짜? 아니, 넘어가. 진짜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파도 시집 걸러간 얘기밖에 없어.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강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이 시대의 어떤 무게에 함께 동승했던 시기가 이제 청소년 시기 때부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벌써 50대 네. 55세? 네, 50보다 시계의 무게를 지고 있는 거죠. 지고 있다. 지고 있는 게 벌써 이제 30년이 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어떤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그렇죠. 네, 좀 그런 주고 느낌이 들어서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건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제가 이 일을 최근에 접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늘 항상 불안할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 법적인 조항에서는 내가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지만 이게 나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무엇도 할 수 그쵸. 없게 만드는 규율 권력이죠. 네네네. 그게. 반대로는 그 보안관찰 그 검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강윤생한테 그랬다는 건 아닌데 별로 불편한 건 없으시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보고 잘하고 이렇게 착실하게 하면 이제 불편한 거 없지 않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삶을 짓누르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네. 아니, 저는 사실 이게 강윤주 쌤이 이렇게 불법투쟁하고 이러기 전에는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되게 와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아직도 이런 시대에도 이게 있나?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살아오면 이제 그러면서 좀 이야기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듣게 됐는데 저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이제 뭐 시민들이 최근에 뭐 해시태그 뭐 내가 강영주다 해가지고 네네. 또 네, 같이 맞아요. 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민영배 구청장이 제안해가지고 좀 널리 1번이라고 퍼졌어요. 예. 자랑하시던데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짜 우리 모두가 이럴 때 이런 시기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강영주가 돼서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를 좀 더하자면 그 식민지 시기 때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기 위한 법에 이제 기반하고 있는 게 보안관찰법인데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독립운동가입니다라는 표현 잘 안 썼어요. 독립운동가들은 보통 나는 혁명가입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 이유는 독립된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3.1운동 이후에는 그렇죠. 공화국으로 다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아직 우리가 공화국에 진짜 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법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공화국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강영주 선생님하고 저는 그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전히 그 두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혁명 중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조금 보면 그 조작 간첩단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한테는 이제 동백님 사건 같은 것도 조작 간첩단 사건이고, 일본인 유학생 간첩단 사건 같은 것도 조작 간첩단 사건이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사건들은 이제 재심 통해서 그나마 좀 사건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재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젠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온전한 의미에서 복권, 보안 관찰을 안 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의미에서 복권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그래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조작 간첩, 그러니까 간첩 조작 이게 그 가까이 보면은 유우성 씨 같은 거. 네. 네네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이게 조작된 거잖아요. 근데 실패죠. 조작 실패. 근데 이제 아무튼 저희는 보면 사실 이게 보안 관찰을 없을 거냐 말까, 이분들이 그 동안에 이렇게 그 간첩으로 조작됨으로써 입었던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아직도 그 굴레에서 지금 못 벗어나서 그렇죠.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또 게. 형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계속 이제 보안관찰법이라는 근거로 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이중처벌이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처벌을 받고 나온 건데 거기에 또 한 번 처벌을 내리는 거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유엔 인권위원회인가? 네. 거기에 강영주 선생님 사례가 제출된다고 그렇죠. 보고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국제적인 기구에서 좀 좋은 거를 이야기하면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제 이 강영주 선생님 사건도 그렇지만은 그 ILO 국제 노동기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엉망진창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홍구 선생 책 읽다 보면은 그 한홍구 선생이 간첩 전문가잖아요. 네네네네. 일제시대 간첩부터 이렇게 쭉 연구한 간첩 전문가인데 거기 대한민국사 그 책의 그 챕터가 죽도록 잡고 싶었다 간첩의 추억 이런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짜 간첩들이고 진짜 간첩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간첩들이 어떻게 조작되는지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챕터인데 그것도 생각나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강윤 선생 얘기하니까 좀 숙연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가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잘 알려진 고정 간첩이 하나 있어요. 거긴 진짜 간첩이었고, 무하마드 깐수라고. 들어봤어요. 맞아. 책에도 나오잖아요. 정수일 선생이죠? 정수일 선생이죠. 동서문화의 가장 권위자인데,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진짜, 아랍인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쓴 이름이 무하마드 깐수란 이름으로 이제 고정간첩으로 활동하다가 90년대에 이제 잡히죠. 90년대 잡혔는데, 거의 대부분 조작 간첩이었는데 무하마드 깐수만은 진짜 간첩이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 선생이 자기 학문 분야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간첩으로서는 무능력했어. 별 정보가 없어. 보내준 정보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간첩이라고 하는 노이로제에서 한국 사회 전반이 좀 놓여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오픈돼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미치지 않고는 간첩 내려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구글 치면 다 나오는데. 구글 치면 다 나와. 스마트폰 치면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한쪽에서만 행하는 어떤 폭력이라고 느끼기 쉬운데, 그런 시기에 이제 간첩이나 정보와 관련한 역할들은 상호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난파 간첩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의한 난파 간첩에 의한 어떤 피해자인 것처럼만 인식하는 것도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 재밌는 소설 하나 소개하면, 김영하 소설 중에 빛의 제국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난파 간첩으로 고정 간첩으로 오랫동안 하고 접선 루트가 끊겼어.
그러니까 난파 간첩이긴 한데 뭐 정보를 어디 보낼 방법이 없어. 그냥 여기 생활인으로 살아가 중년이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령이 와 북으로 오라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도 못하고 갑자기 자기는 여기서 80년대 난파돼가지고 그 이문세 노래랑 잘 듣고 살았는데 그런 정서를 다 흠뻑 느끼고 마누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막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네. 최근에 또 김영하 쌤 그 화제되고 있으니까 네. 빛의 제국이라는 소설 추천드립니다. 뜬금없지만. 꿀팁. 사실 강영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즐거운 얘기도 없고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는 묵직한 내용들인데요. 아니, 즐거운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강윤주 선생님이 그 감옥에 계실 때 광주에서 90년대인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석방운동을 해요. 그건 이제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석방운동을 나선 사람들이 광주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미국의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한테도 탄원서 같은 것도 많이 보냈었고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인연이 또 이제 강용주라는 사람이 광주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이번에 보호관찰법 관련해가지고 또 광주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강영주다라는 식으로 이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강영주라는 사람이 전향서를 쓰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핵심은 광주 5.18이고 도청에 있었던 그 경험 그리고 학교를 중단하고 어떻게 보면 간첩단 사건까지 연루되기까지의 그 과정도 사실은 도청이 광주의 경험이 남아 있었던 거고 강윤주 선생님이 강원도에서 병원을 하시다가 또 광주로 다시 내려와서 트라우마 센터장까지 맡으신 이유도 사실은 광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만나왔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주 사람들과 함께 강영주는 그리고 물론 이제 광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이나 시민들이 강영주와 끊임없이 이 손을 잡고 있었다. 지금 재밌는 얘기 한다 안 했어요? 이건 약간 즐거운 이야기 아니에요? 손을 잡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가요? 저는 악수는 했지. 손을 흔들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강영주 선배님을 아시는 분들이나 이제 만나보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폭력이라거나 트라우마 본인 스스로도 이제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좀 다른 부분의 어떤 이미지도 있어요. 저는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영포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재미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차림이나 네. 이제 뭐 나비 넥타이를 한다. 나비 넥타이를 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생김새도 네.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봤을 때 저 사람이 강영주라고 하면 이름도 제대로 몰랐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저는 새로웠었거든요. 네. 이게 14년 동안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냐.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감옥 갔다 왔을 무렵의 인터뷰 중에 자기 슬로우 랜딩 하고 싶다. 이렇게 착륙을 잘 하고 싶다. 자기 14년의 공백이 있으니까. 근데 그 랜딩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대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학생의 신분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가고, 막 그 대학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중년의 학생이 된 거잖아요. 자기 후배들이 막 교수가 돼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치. 그때 이제 귀도 뚫고 머리도 염색하고 이렇게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다 하고 싶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지금 보면 커피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커피, 네. 여행, 뭐 패션 이런 데 관심. 네, 좀 되게 저는 사실은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또 잘 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시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입장이. 근데 이제 그때 그 대학 다닐 때 가족의 노력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이 본인 스스로도 어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도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의과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거나 아무튼 가족들도 그랬다고 알고 있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신용복 선생님 같은 네. 경우도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몇십 년 있다가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면은 굉장히 그 소년 같고 네네. 그런 순박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네. 그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나이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출소한 이후에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현준 선생님도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고 힘있게 싸워주고 있는 강용주 선배님과 함께 지금 불합리한 어떤 이런 제도라거나 우리 시대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길에 우리도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 트라우마 센터장 하실 때도 저는 사실 이제 몇 번 이제 인터뷰 몇 번 했는데 되게 놀랐던 게 욕을 그냥 서슴없이 그러다가 광주시 이놈들 그러시더라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갈과하시잖아요. 예. 시원시원하시고 아무튼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네. 우리 귤팟이 요즘에 까는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강용주 아니, 선배님한테 좀- 술 한 잔 사달라고 합시다. 뭘 또 얻어먹으려고. 내가 이야기해볼게요. 내가 이야기해볼게. 네. 물론 이제 해시태그 내가 강용주다 혹시 동참하신 분 계세요 지금? 그랬죠. 예. 저도 그랬었고. 예, 한 발 늦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내가 강용주다라는 페이스북 친구 맺어놓으면 가끔씩 친구신가 봐요. 아니 그분이 가끔씩 번개를 때리세요. 네. 그러니까 어느 동에 밥 먹으려고 하는데 네. 같이 먹을 사람 와라 해가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소식을 주로 그 페이스북 통해서 네, 친한 그리고 척 하시는데 패친이셨네.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어요. 압니다. 네. 네, 강용주 선배님이랑 번개할 그날을 기리며. 에이 지금 불러도 된다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지금 부르면 제가 어디로 갈지 식당 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맨발의 밥상입니다. 또 오늘은 이제 철이 됐으니까 병어회를 어디 가서 먹을까? 병어가 철이에요, 지금? 네, 네. 병어가 이렇게 기름이 좀 차기 시작했거든요. 오. 근데 이제 병어 뭐 구이 뭐 이렇게 병어 조림 다 맛있는데요. 이 여름철에는 또 병어회가 아주 별미입니다. 그렇구나. 회하고 회무침이. 근데 이제 침 좀 삼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이 제철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아주 소박한 식당이고요. 식당이라기보다도 밥을 안 팔아요. 밥 해달라고 하면 해주긴 하는데 금수광산이라는 막걸리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술집이에요. 근데 이제 가면 항상 그 신선한 해물들 그리고 제철회 이런 거 해주거든요. 지금 가면 병어회나 회무침, 조림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어디 있어요? 화정동에 있어요. 화정동에 거기 뭔 시장? 서부시장에서 살짝 벗어난 정도에 있어요. 거기 저 자세한 주소는 저기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밥은 햇반 들고 들어가. 아니. 미리 가서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된장국도 맛있게 끓여 주시고 우와. 해 주세요. 근데 특별히는 된장을 이렇게 양념해서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많이 싸먹어. 예. 그 된장을 되게 양념 잘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된장이 먹고 싶습니다. 아, 대박. 너무 이제 맛있겠다. 화정동에는 금수광산. 예, 막걸리를 먹어가지고. 아, 예. 아, 거기서요? 아니 저는 운암동에. 뭐야. 병어에 어디서 드셔도 저기 싱싱한 병어에 먹으면 지금 맛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철이구나. 네. 지금도 감자철이기도 해요. 하지 감자. 이제 감자. 여기 최근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TVN의 알쓸신자 보니까 이번에 병어에 먹었더라고요. 그거를 아, 유시민 나오는 거요?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병어회를 한번 소개해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제철이니까. 예. 우연히 겹친 거죠. 그리고 잠깐 남의 방송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창고막 까는 법을 잘못 소개해가지고 지금 아니, JTBC 저격입니다. TVN 저격? 그 사람도 모르는 거 너무 많던만.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더라고. 창고막만 얘기할게요. 그게 이제 그래. 생활적인 거니까. 근데 그래. 그건 혹시 창고막을 숟가락으로 뒤를 따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 따져요. 그렇지. 그 기계가 있어서 가능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숟가락으로 딸 수 있는 거 새꼬막만 가능해요. 새꼬막하고 창꼬막하고 차이를 얘기 드리면 창꼬막이 훨씬 두께가 두껍고요. 뒤에 이제 똥꼬 부분이 창꼬막은 벌어져 있고 새꼬막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기 때문에 숟가락을 넣어서 지렛대로 이렇게 딱 따져요. 근데 이제 창꼬막을 그런 방식으로 따려면은 젓가락을 넣는데 젓가락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쇠 젓가락이. 그러니까 그 똥꼬가 이제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딱 맞물리는 아이가 딱 맞는 부분이 딱 와요. 이렇게 점점 이게 뒤통수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플 것 같아. 맞아 이게 뭐 내시경도 아니고.
그렇게 음식 따면 이야기할 때 맨발 건들지 마. 내가 음식 이야기할 때 맨발 안 건드리거든. 그렇게 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 이제 참꼬막이 철이 아니기도 하고요. 참꼬막을 이렇게 삶아 나왔을 때 참꼬막이 벌어져 있다. 이건 조금 잘못된 상태가 안 좋다. 아니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뜨거운 물에 이렇게 삶으면 빨리 벌어지거든요. 근데 꼬막은 안 벌어지게 삶아갖고 와야 돼요. 그 기술이죠, 기술. 그게 기술이죠. 안 그러면 혼나 맨발한테. 아, 근데 가게 할 생각 없어요? 식당 같은 거? 맨발은 그렇게 이야기만 할 줄 알고 만들 줄은 모르고. 내 느낌에는 먹는 걸 잘하는 사람. 아니 제가 꼬막을 진짜 잘 삶아요. 철대만하고 삶아드릴게요. 아, 진짜? 대박이다. 좋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너무 좋은 게 TVN한테 지금 도전장을 내민 거 아닙니까? 너네 참꼬막, 너네 TVN 아니, 참꼬막 저기 제대로 하려고 아니야. 한 거 아닌데 제가 봤는데 마침 병어에도 나오고 제가 아는 분야의 참꼬막이 나왔는데 꼬막이 좀 똥꼬도 서운하게 모르는 것들. 좋아, 좋아. 꼬막의 똥꼬도 모르는 것들. 좀 서운해서 그런 오해를 할까봐 제가 한 7년 전에 새꼬막 까는 법을 배우고 너무 신기해서 참꼬막 그렇게 깔래다가 실패했어요. 꼬막 그때 이야기 알았죠. 계속 할 거야? 여러분. 아니, 근데 우리가 그 TVN 저격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윤장현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자의식 과잉이 그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도록 합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며. 아니, 그러니까. 아니, 훨씬 더 그러니까 영향력 저격 있는 수준은 아니죠. 훨씬 영향력 있는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널리 유포되는 것을 제가 막고 싶어서 저희 조금 귤까는 방송 이름으로 성명서를 냅시다. TVN 각성하라. 아니, 오늘- 오늘 까는데 앞에서 우리도 까고 있었어야 돼. 아니, 저희 성명서, 축구 성명서 보내도록 하겠고요. 오늘 메뉴가 꼬막인 걸로 착각하실 수 있지만, 병업에 메뉴는 금수강산의 병어가 병어회였습니다. 네. 제철회, 병어회 드시고 싶으신 분들 금수강산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영양가 없이 뭐 광고 이런 거 아닌데 알아서 이렇게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실력이 부족하지만 광고가 필요하신 자영업자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고요. 저희 귤 까는 방송은 팟캐스트 팟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후원하기 버튼을 통해서 귤 까는 방송에게 응원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다음 주 방송은 어떤 내용으로 찾아뵐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거 또 해서 저거. 한 걸음 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저희 귤 까는 방송 청취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또 아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활기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